네, 2026년 해양수산전망대회 수산어촌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김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선 총괄 세션에 이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산어촌 세션은 주제 발표 3건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주제 발표는 수산업, 어촌, 수출의 전망과 과제를 중심으로 각 10분씩 총 3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종합토론을 통해 수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수산업과 어촌이 직면한 도전과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며 수산어촌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해양수산전망대회 수산어촌 세션에 앞서 한국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 김혜성 회장님의 축사를 청하겠습니다. 회장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일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산어촌 세션에는 사실 많은 귀빈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 발표는 10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자분들께서는 발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중 3분 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6년 해양수산전망대회 수산어촌 세션 첫 번째 발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이남수 센터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수산업 전망과 과제입니다. 센터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수산업관측센터 이남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분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분 안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수산업 전체를 전망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번 전망대에서 수산업 전체를 전망해라 25년을 회고하고 26년을 전망하라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5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수산업은 연근해부터 원양, 양식은 약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인 감소세, 하향세, 좀 약간 마이너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25년은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호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성적표 좋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호황과 26년은 직접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다라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썩 좋은 소식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25년이 나름대로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26년은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수치나 그런 부분들은 방향이 이렇구나라는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5년을 제가 회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25년을 회고하고요. 26년을 전반적으로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의 KMI 포심 모델에 기반해서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6년에 가장 큰 우리 수산 정책, 저희 특히 우리 수산 부분의 의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간단히 뽑아봤었고요. 그에 따른 수산 정책의 방향, 그리고 우리원의 역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망대회에 맞게 부류별로 간단하게 전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년은 한마디로 그 기후 플레이션이 구조화되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24년은 대단한 큰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 25년도 못지않게 뭐 고소음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는 이제는 상수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구조화되었다. 반면에 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1차 산물 기준이긴 합니다만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비해서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3.4% 정도로. 반면에 4, 4분기에 들어오면서 농축산물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해수부의 물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 연구원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데이터들 수집하고 제공하는 그런 업무들을 해왔듯이 이제는 더더욱 특히 26년에도 이러한 물가 관리, 물가에 대한 이슈들은 더더욱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산물 외식 동향을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업체당 매출액은 높습니다만은 업체 수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인건비나 재료비 등의 비용 상승의 압박이 이렇게 업체 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25년에 회고할 수 있습니다. 생산 부분입니다. 생산은 25년에 저희가 전년 대비 한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반면에 한 10년 연평균을 보면 한 1.6% 정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1.6%의 연평균 증가세에 견인을 한 것은 해조류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김수출, 호황 누구나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주로 저희가 물가라고 하는 대중성 어종, 특히 육계 물가 관리 품목 같은 경우는 올해 전반적인 양은 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판단할 때는 소형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즉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는 소형어 또는 과학원에서는 미성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소비자 선호 크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소비자 선호 크기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직접 먹는 식용 고등의 사이즈들이 작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종 크기의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식량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연근해협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100만 톤 이하를 계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단 최근에 지속적으로 연근해협이 감소하는 반면에 25년은 바짝 거의 2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어 같은 경우는 소형어 부분은 가장 큰 원인은 업계의 사항을 깊이 들여다보면 비용의 압박 이런 걸로 인해 근거리 조업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 원거리에 가서 잡는 비율보다 근거리에서 잡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부분은 뭐 가장 큰 기후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고수온 부분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연중 85일의 특보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한 87% 정도 저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4년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 거부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신속한 선제적 대응들의 결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경험이 아마 26년에도 더더욱 하나의 매뉴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3주제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5년에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김 수출 부분입니다.
이러한 김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이 받쳐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5년산 김 생산량이 2억 400만 속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400만 속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양은 전년산 대비해도 거의 한 40%에 가까운 양입니다. 즉 이러한 공급이 어느 정도 수출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 못지않게 해외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이런 것들이 영향이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수출 증가세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제는 중장기 해외 수요 기반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김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블랙페이프라고 해서 거의 이거는 사람이 먹는 거 아니라는 인식들이 강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러한 김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선호 품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수출 생산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선순환의 수범 사례가 우리 김에서 모델이 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포스터 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금방이죠. 네, 모형 푸시 모형은 제가 7년 전에 개발이 되었고요. 지금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량이라든지 소비 1인당 그 공급량 등등에 대해서 수치들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가정에 기반을 했고요. 우선 전체로 보시면 연근해업은 작년에 98만 톤에서 26년에는 한 6.5% 감소한 92만 톤으로 전망을 했고요. 양식업은 25년보다 한 3% 감소한 240만 톤 정도로 전망을 합니다. 즉 전반적으로 작년에 증가했던 양들이 서두에 소개드렸듯이 조정 국면, 즉 약간 감소하는 전반적인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출액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증가는 합니다. 대신에 25년에 비해서 그 증가 폭이 좀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입도 작년에 한 8% 정도 증가했습니다만은 올해도 한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1인당 소비 수산물 순식용 공급량 부분입니다. 우선 24년에 추정치로 1인당 순식용 공급량이 60.5kg고요. 부류별로 보면 어류는 19.5, 폐류는 16.2, 해주는 24.8 등등의 공급량입니다. 이 양들이 지속적으로 좀 줄고 있다. 대신에 25년은 바짝 한번 늘었다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급률은 특히 최근 10년 정도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생산은 줄어드는 반면에 수입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의제로 이러한 수입 의존 품목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의제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합니다. 네, 의가소득 부분은 의가소득이나 경제 부분은 3주제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 정도 마무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산업 부분의 26년 화두는 크게 세 가지로 뽑아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 두 번째는 최근뿐만 아니라 중요한 물가 그리고 수급 관리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촌 활성화, 즉 어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수산업 핵심, 즉 국정과제 71번에 명시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는 지금 그 업 구조 개선 계획이 26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차관님이 소개했듯이 퇴시 확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식 측면에서는 양식 적지 개발이라든지 스마트 양식 핵심 선도지구 특히 최근에 공이 지정이 되었죠.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수출 부분은 수출할 때 그리고 품목 김뿐만 아니라 품목 확대 등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물가 안정화 부분은 온라인 직매장 확대 등 유통비용 절감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선상위판장 아시는 것처럼 그런 구축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 부분은 비축을 좀 확대하고 최근에 뭐 수산 대전 같은 상생 할인 같은 그러한
그 물가 안전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더욱 이러한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 연구소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은 우선 도구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물가 관리의 지표로 쓰고 있는 수산물 물가 지수인 CPI 부분에 대한 개선, 수산물 CPI에 대한 새로운 지표 개발을 통한 실제적인 물가의 변동, 체감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올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조직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유통가에서 물가 관리 팀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에 대한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TF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품목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맞췄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남수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어촌 전망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박상우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자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세션에서 우리 장관 직무대행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촌을 어떠한 관점으로 들여다볼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르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어업인 생산 중심의 어촌을 들여다보는 거와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우리 어촌을 소비하고 어촌을 향유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뭐 관광 비즈니스까지의 어촌을 들여다보느냐, 정말 다른 관점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오늘 이제 발제에 주된 내용들이 이러한 인식의 전환 또는 우리 국민 모두의 어촌, 바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세계어촌대회를 하면서 이 어촌을 둘러싼 이슈가 사실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 또는 그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지만 사실 어촌과 관련된 이 공통적인 현안은 다 비슷하더라. 그게 저개발 국가, 개도국, 뭐 선진국 관계없이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더라. 이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좀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어촌의 소멸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 어촌을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국가정책, 지자체 노력들을 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공통의 현안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원년, 우리 어촌을 살릴 수 있는 원년의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 균형 성장을 키워드로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기회 가실, 이런 모두의 성장의 문제도 있고요. 안전의 문제도 있고 특히 이 5극 3특 이런 전환에 있어서 사실 우리 어촌 같은 작은 소지역들 또는 국토의 외곽 이런 지역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외되지 않도록 새로운 기회장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실제 이재명 정부의 여러 국정과제에서 특히 이제 국정과제 71번이 우리 어촌을 포함한 어촌 연안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해수부의 특히 어촌과 관련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내실화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이고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청년들이
어촌에 많이 유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청년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지하게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의 진입 장벽 내지는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신규 인력이 유입이 됐을 때 활성화하는 데서 상당히 좀 많은 애로점들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앞으로의 정책들이 좀 고민돼야 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작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정 계획들이 출발을 합니다. 이제 4차 어촌항 발전 계획이 10년 로드맵으로 수립이 돼서 지난 12월 24일 날 고시가 됐고요. 5차 농업인 삶의 질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됐고 아마 조만간에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 계획도 고시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법정 계획들이 5년, 10년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 계획들이 상호 연계돼서 우리 어촌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또는 지역 활성화를 높이는 이런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가나 어가인구 관점으로만 들여다보면 어촌은 뭐 자명합니다.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어촌 사회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여다봐 왔던 어가와 어가인구, 뭐 고령화, 1인 가구 이런 지표들을 보면 나와 있는 거대로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25년에 우리 농림업 총조사가 이루어졌고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어업 총조사 25년 결과가 나올 건데요. 아마도 좀 혹독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가 3만 초중반, 어가 인구 6만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위기이긴 한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어업 활동과 관련된 어가 인구만 들여다봐서는 어촌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 어촌을 소비하는 전 국민의 관점에서 좀 들여다봐야 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희망적이고 우리가 어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어촌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주 보수적으로 우리가 어촌의 범위를 설정해서 들여다보면 약 140만 명의 실거주 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업활동과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 있고요. 그 맞물려서 잘 아시는 대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 살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그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뭐 경제활동을 하고 체류를 하는 인구들을 말합니다. 실제 생활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790만이 있고요. 앞으로 저는 조만간에 1000만 명 이상이 우리 어촌 지역에서 어촌의 다양한 자원, 뭐 수산물 소비도 그렇고 뭐 산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레저 체험 활동까지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어촌에 지금 머물고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 수요를 우리 어촌 사회 안으로 적극적으로 좀 끌어들이는 전략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지금 기여 통계에 보면 처참합니다. 계속 줄고 있고요. 작년에 기여인 수가 585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난 2013년 이후로 기여가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가업승계형의 기여는 거의 다 이제 채워진 것 같고요. 새로운 진입이 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들이 너무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이런 거에 대한 생태적인 변화, 생태계에 대한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촌계를 포함해서 최근에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 형성된 이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죠.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반면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전통적인 어촌계 중심의 공동체에서 조금 더 유연한 우리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많이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SOC적인 측면에서는 고령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생활SOC는 이제 국가가 많은 재정들을 투입을 해서 지금 어촌항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이나 신한력. 많은 인프라들, 환경들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어선들이 많이 줄어들고 업세력들이 좀 위축이 되다 보니 기존에 이제 조성됐던 이런 어항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유효화되고 있는 것들이 좀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도 뭐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 지자체의 노력,
이런 노력으로 서서히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도시와 준도시 지역 간의 격차는 존재한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네. 대안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어촌 정책을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지역을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분산 균등의 관점에서 여러 정책들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틀로 좀 전환이 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인프라도 인프라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을 만드는 정책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건데요.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미래 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 AI,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지자체, 지방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말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의 수립과 이행,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가 만든 사업을 단순하게 이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자체적인 구상과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허브 앤 스포크 전략들, 소득 안정화와 복지,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생활 인구를 어떻게 끌어들이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경제 부분, 아까 이제 회복 탄력성 많이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소득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측면, 그다음에 생활 서비스를 높이는 측면, 그리고 여태까지는 점 단위로 이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해왔던 것들을 관리를 해왔던 것들을 면 단위로 좀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촌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 이런 것들 같이 병행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래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AI 문제, 탄소 중립 문제, 특히 이제 지속적으로 자연 재해 위험성들이 높아지는 거에 있어 탄력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4차 어촌항 발전 기본 계획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정책들 10년을 준비하는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경제 거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지역을 다 균일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소득원을 좀 창출해내는 전략에서 거점어항이나 어촌발전 특구나 뉴딜 3.0 정책들이 앞으로 이제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소득 안전망은 이제 이전 소득을 계속 늘리는 전략으로 가고 있긴 한데 어업소득은 어업소득대로, 어업외소득은 어업외소득대로 좀 촘촘하게 이 소득을 좀 늘리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생활 서비스 관점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의료 문제 포함해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복지 영역에서 우리가 국토의 끝단에 있다라는 지리적인 접근의 불일성으로 인해서 또는 인구의 과소화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취약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AI 문제나 여러 가지 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 문제들이 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촘촘한 그 사회 안전망, 복지망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기후변화에서 이제 탄소 대응하는 문제, 자연재해 대응 문제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뭘 보여드릴까 막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대통령 보고에서도 논의가 좀 되긴 했었는데 이게 전남 지역의 1년간 지난 2025년에 인구 증감이에요. 근데 보이는 대로 전남 신안군이 한 3,4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고 그 위에 영광군이 한 1,200명이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 지금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지역들이 인구가 준 지역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인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우리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햇빛연금, 안정적인 소득원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신안군과 영광군이 가지고 있는 이제 폐염전 부지나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적게는 연간 200만 원, 많게는 한 600만 원 정도 연금 소득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가는 측면들의 효과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이제 소득 안전망들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마을 연금을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인구가 늘어나느냐 이건 아니긴 한데 여러 가지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넘어서서 안정적인 소득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정책은 정말 좀 고민해봐야 될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어촌이 가지고 있는 물리 환경적인 특성들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나 산촌 지역과는 다른 어촌의 이러한 지속 가능한 소득 안전망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이 돼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론으로 한 5가지 말씀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고민할까, 어떻게 정리를 할까. 저는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 레지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봤던 것들이 이제는 단순한 어업에서 뭐 여러 영역에서 주장하지만 생산, 유통, 가공, 수출, 관광까지 융합된 거점 지역들을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어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그렇게 발굴해야 안정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 양질의 일자리 기반 속에서 외부의 젊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수동적 접근에서 국가 정책을 만들면 지자체가 이제 집행 이행하는 방식의 접근에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자체가 정말 그 지역의 고민,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준비하는 이런 체제로 좀 전환이 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 문제, 이제 어업인의 바다, 어업인의 어촌을 좀 넘어서서 이제 우리 국민의 바다, 어촌 개방성을 좀 높이는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제 일례로 교인들 지금 많이 만나고 제도 개선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청년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심적인 게 이게 어항에 배를 못 대겠다. 배를 못 대게 해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이 어항 인프라에 배를 대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기득권 내 자리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허들이 작동되고 있는 이 지금 우리 현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래 여건에 대한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진단 전망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새 정부가 여러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 국정 과제들을 우리가 착실하게 이행을 하면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우 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발표는 수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한기욱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 해외시장분석센터의 한기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큰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도입부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수출 분야를 이렇게 처음으로 그 전망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육류와 수산물이 있을 때 그 두 품목 간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하면, 육류는 실제로 같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원이지만 무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10%에 불과하고요. 수산물은 40%에 이르는 품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수출을 다룬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5년 성과 및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의 경우는 미국의 관세로 시작을 해서 관세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관세가 높아지면 그만큼 우리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었다? 그러면 가격 이상의 수출 경쟁적인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로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김 수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모든 국가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시면 미국 이후로 견조하게 수출이 늘어난 반면에 아세안 쪽은 기존에 많이 수출이 늘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아세안의 경우는 관세 영향을 받았는데요. 아까 한국은 관세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아세안은 왜 관세 영향을 많이 받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세안이라는 이 지역은 보통 수산물을 수입한 다음에 가공을 해서 미국이나 EU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루는 품목들이 주로 참치와 같은 가격의 민감도가 높은 품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럼 관세가 높아져서 이제 미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 그만큼 원료에 대한 수입 수요도 감소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료
최종 그 재화도 수출하기도 하지만 원료 수출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세안의 수출이 평년에 비해서는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 이제 중국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중국 수출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맞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오징어 이야기가 있죠. 근데 오징어가 우리가 생산한 오징어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생산한 오징어가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공 공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산하는 국가가 그런 가공 공장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같은 행정 능력이 있는 나라를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수산물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원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자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정적인 역량만 있다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고 이 역시도 우리의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보시면 사실 수출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김, 고등어, 오징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치, 굴, 전복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출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성장 고물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26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늘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럼 우리는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왜 높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저성장 고성장 저물가 시대를 살 수 있었던 건 그 시대를 살 수 있게끔 도와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인건비가 예전에 낮았어요. 낮다 보니까 그런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구조를 살 수 있게끔. 근데 이 나라들 조치도 이제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집니다. 그 말인즉 기존에 우리가 고성장 저물가 시대를 살 수 있었던 그 공급을 해주었던 나라들이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시대를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향후에는 물론 또 이러한 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또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또 수출을 하거나 또 시대에 맞춰서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호무역주의 강화인데요. 역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수산업과 연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수산업 시장, 세계 수산물 소비 시장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질까요? 또 나라마다 그게 같을까요? 다릅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성장 기조가 양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구 구조나 대체 단백질 섭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나라들은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과거에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FTA 체결을 하고 그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 소비 시장이 드디어 정체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생산을 유지하는 기반이 있을 거고 그럼 그 기반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호무역주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국가들의 경우도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관세를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관세를 활용을 하게 된 건데 문제는 관세를 활용하게 되었을 때 항상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당연히 관세를 높이면 그만큼 소비자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다른 나라가 이런 부작용이 없는 보호무역주의를 어떻게 강화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위생안전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특정 나라가 수출하는 수산물을 보고 우리 소비자들의 위생안전 기준을 저해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위생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품 안전과 관련된 보호무역주의가 일단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최근에 그 시장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지표들도 보호무역주의의 하나의 장벽으로서 활용이 되고 특히나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해양 포유류 보호법.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해양 포유류에 저촉되지 않은 어법을 활용을 해서 수출을 하라. 이런 이제 기술적인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백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벽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요소예요. 아마 그 25년 11월 달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발언이 시작이었어요. 이런 정치적 요소로 인해서도 이 시장은 언제든지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이 닫히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국가마다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 간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수출할 수 있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 요소가 생길 거고요. 반대로 그럼 그 두 나라는 한국이란 나라로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품목과 어떤 품목이 이런 영향을 받는지들을 잘 검토를 해서 전략적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 그래서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3년 동안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망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이슈를 전망하거나 수산물 수출을 전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왔는데 그거를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슈 모형은 제가 이제 이 센터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글로벌 이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을 하고 전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뉴스 기사, 세계의 수많은 뉴스 기사를 다 수집한 다음에 이걸로 분석을 하게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기사를 추출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갖고 어떤 이론에 입각해서 전망을 하게 한 다음에 근데 사람이 또 이걸 다 분석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AI로 연동해서 전망을 하게끔 만든 모형이고요. 두 번째 전망 모형의 경우는 수출, 항상 이렇게 무역 영향에 따라서 늘 요청이 많이 옵니다. 수출 전망이 어떻게 되나, 어떤 이슈가 생기면 어떤 전망이 됩니까? 이런 요청이 많이 오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한 결과인데요. 결국에는 기사 추출하고 분석 모형 사용하고 AI를 통해서 전망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동아시아 전망 결과를 보시면 식품 규제, 검역, 통상, 이슈에 대한 정책 민감도가 높은 구조가 지속될 것이다. 왜냐?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졌고 이런 갈등이 생기면 다른 나라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 원장님께서 저희 원에 방문하셔서 한 말씀 하셨는데 한국 지도를 그리고요. 눈을 감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을 지워보세요라고 하면 한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슈로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다른 나라와 계속 협력을 맺으면서 수입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우리 한국이 중국으로 신선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 그런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되면서 이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유럽은 일반적으로 그 최종 재화에 대한 소비가 많습니다. 그 시장이 유지가 될 것이라는 거고요. 또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재밌는 게 유럽 시장 가보시면 보통 빵에다가 이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걸 발라서 먹어요. 근데 거기에 해조류를 넣습니다. 왜 넣을까요? 넣는 이유는 해조류가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고칼로리인데 해조류를 넣음으로 인해서 마치 건강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지역은 말 그대로 지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 모형을 사용한 결과인데요. 여전히 세계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전망치가 낮게 측정된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0.1%가 떨어졌고 우리 수산물 생산 전망 역시도 3%가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가 조금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국가별 전망치를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로의 수출이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김 때문입니다. 김이 아무래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대부분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는 15%의 관세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점유기만큼은 면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가격적인 메리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품목별로도 정리해 두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좀 어려움을 겪었던 참치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측면에서 전망치가 조금 높은 편이고 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본 시장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일본 지금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의미가 좀 있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욱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총 3분의 주제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종합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장내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명패가 있으신 좌장님과 그리고 지정 토론자 분들께서는 앞쪽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동안 오늘 종합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마창모 본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토론 패널로는 한국수산의 국제인증지원센터 조용호 과장님, 한국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박노현 사무처장님, 한국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 김영민 신안군 어촌개원님,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김미정 사무국장님, 충남청년수산인연합회 이성행 부회장님, 해금수산영어조합법인 김이수 대표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황준성 과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총 7분의 전문가께서 패널로 참여해 주십니다. 이후 토론은 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마창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전망대를 참석해 주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오늘 토론 패널 나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못 보였던 분들일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어촌부하고 같이 기획을 하면서 우리 박상우 부장님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연초부터 뭔가 청년과 여성 키워드로 현장에 날 것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셔서 굉장히 저도 좋은 의견이다. 이 분들이 이제 오늘 아마 첫 발표라서 전화 통화도 많이 하셨어요. 너무 걱정된다고.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아마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 토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서툴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사실 통역해주는 역할이 KMI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KMI 수산연구본부 연구진, 그 어촌 연구부 연구진들 다 뒤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통역기가 돼서 잘 이렇게 정부 당국에 잘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 협회나 현장의 젊은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젊은 분들입니다. 저희들 뭐 현장에 이런 젊은 분들 모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오신 모든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토론의 순서는 저기 제 위치에서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 그 김미정 사무국장님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제일 오른쪽부터 돌아가면서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아니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제 제가 질의를 할 때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서귀포수협 분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미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오늘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현장의 소리를 저희가 열심히 내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힘을 낼 수 있게 큰 박수로 이제 맞이해 주시고 많이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수산양식학과 졸업생으로 참여하게 된 김이수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광어양식업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연합어업인 중앙연합회 소속으로 전남 회장을 맡고 있고요. 어제부로 어촌 개장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 회의를 진행이 안 돼서 아직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촌 개원으로 이제 나왔는데 좀 이제 뭐 발표하고 좀 떨리긴 하는데 이런 자리도 좀 익숙치가 않아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소속으로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경남 거제에서 정치마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수산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익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충남 홍성 광천에서 이제 조미김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남당리에서 그 광천 원척임 영어조합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임시면허로 물김 양식을 하고 있는 이성익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산하 이제 수출 지원 기관인 이제 한국수산회에서 수산물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용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과장 황준성입니다. 일단 전년도보다 참석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금년에 열기가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역할은 이제 대부분 뭐 발언하시면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정부 쪽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 오늘 나온 건의 사항들은 정책에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든 패널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보다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조금씩 해오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먼저 이제 토론자분들께 한 3분 이내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제가 또 질의가 있으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미정 사무국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주로서 선원 고용부터 어획물 관리와 경매 출하까지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수산업 경쟁력 저하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게는 수산산업은 국민과 밀접한 경제산업, 생활경제입니다. 하지만 수온 상승, 온난화, 과도한 어선수,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최근 10년간 수산물 생산량은 평균 2% 이상 감소했으며 생산지 어종 또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장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생산자 입장인 어선주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과연 이 수산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회의마저 드는 실정입니다. 부디 정부 차원에서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내놓기 전에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선 감척 문제입니다. 현재 감척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감척된 어선이 국내에서 다시 사용되면서 실질적인 어선수 감소가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일어업협정 중단과 중국 어선 문제로 인해 먼바다 조업이 어려워졌고 그 결과 조업이 영근해에 집중되면서 자원 압박과 경영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감척은 지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선수를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낚시 어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업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망망대해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낚시 어선의 일부이겠지만은 대형 버스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조업어선 사이에 낚시가 아닌 조업을 하면서 이를 판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과 법 제도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육상 기준의 법이 해상 어선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선은 작업 환경과 위험 요소가
육상 산업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신뢰성 없는 규제가 되고 경영주와 책임자에게 과도한 부담만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만드는 실무자가 실제로 승선해서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상어업에 맞는 기준으로 법을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력 구조 문제입니다. 선원 고령화로 한국인 선원 수급은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조업 현장은 외국인 선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하면 외국인 선원으로도 충분히 조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용 비율 역시 현장을 기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규제로 묶어두는 정책보다는 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 곧 수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이 수산업에 들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처음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초기 2, 3년간 최소 소득이 보장되고 숙소, 휴식, 안전 같은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갖춰진다면 청년 유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선원 경험 이후에 관리자나 육상 직무로 이어질 수 있는 경력적인 경로가 보일 때 장기적인 종사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중앙회 차원에서 새로운 부서 개편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수산업에 종사할 청년들을 고용하고 생산에서부터 수매, 가공, 유통, 마케팅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그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업인 입장에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분명합니다. 지금은 더 많은 수산물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단가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형식적인 해법입니다. 선별, 보관,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같은 어획물도 경매 가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획 이후에 관리에 대한 지원이 곧 소득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유류비, 수리비 같은 고정비를 줄여드는 정책이 체감 효과가 가장 큽니다. 더불어 수산업에 대한 자연 환경으로 인한 불황 시에 정부 차원에서 재해 보상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경쟁력은 1차 생산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업인이 직접 가공, 유통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업은 어업인이 하고 가공과 유통은 전문 업체가 하되 어업인도 그 구조 안에서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를 하자면 수산업 경쟁력은 기술이나 정책적인 구호가 아니라 감척의 실효성, 현장에 맞는 법, 현실적인 인력 정책, 그리고 소득 구조 개선에서 나옵니다. 현장을 기준으로 정책이 조정될 때 수산업은 충분히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저희 서귀포 수협 현 조합장이신 김미자 조합장님께서는 여성 어업인의 권익을 위해서 무던히 애쓰시고 계시고 실제로 어업인과 우리 조합원들의 그 수입 향상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무던히 또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수산업이라든가 전국적인 조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어업인과 더불어서 더 많은 소리를 같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기 한국 여성어업인 연합회 서귀포 분회 부회장님이신 김미정 이제 부회장님 토론이 있었는데요. 거의 전 분야에 다 거쳐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한일업 협정 문제, 저희들 여기 지금 외국인 선업 문제, 이 감척의 문제,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인력의 문제에서 여성어업인과 청년의 유입 없이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청들도 있으셨고요. 생각보다 좀 무거운고 힘든 주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연초라서 조금 가볍게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난이도가 높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답변이 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참고 의견으로 들어서 저희들이 또 정리를 할 때 의견 제출하는 걸로 쓸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김희수 대표님 농수산대학에서 이제 추천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농수산대학이 바로 이제 졸업하시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대표님 되시고 수산업의 젊은 수산업인을 이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그 특별히 모셨는데요. 한번 그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리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어업인 김희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국농수산대학교 수산과를 졸업생 중 처음으로 이 대회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도군 약산면에서 부모님의 양식장을 이어받아 광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되는 시간 동안 태풍을 온몸으로 맞아 망해봤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은 노력의 결과로 24년 전남도지사 표창, 25년 차세대 수산인 경영 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버티는 구조 안에 있는 청년 어업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그래도 어렵다 말하는지, 왜 청년들은 농업으로 가고 수산업으로는 오지 않는지 현장에서 느끼는 진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수산대학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 분야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농지은행, 정착자금, 농기계 임대 등 청년 농업인 패키지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과 졸업생은 다릅니다. 학교를 나오는 순간 이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라는 질문 앞에 멈춥니다. 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이 수산업에서는 아직 시작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어업인은 시작부터 포기해야 합니다. 수산업은 마을 출신이 아니면 바다를 쓸 수 없고 개포 사용 허가부터 막히는 구조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같은 제도가 있어 5억 대출이 가능하지만 막상 은행에 가면 신용 등급이 없어서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청년이 실제로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청년은 실험하지 못하고 버티는 선택만 하게 됩니다. 실력이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행할 자본이 없는 현실, 기술보다 자본이 앞서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수산업 경쟁력을 떨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산에도 농지은행처럼 바다은행 개념의 청년 전용 수면 임대 시스템, 해조류, 어패류 등 저진입, 저위험 양식에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테스트 수면, 그리고 신용이 없어도 실제로 실행 가능한 보증형 금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수산업이 바다에서 태어나야만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10년이 수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품종이든 2세대,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가고 후계가 없는 사업체는 더 크고 더 규모가 큰 사업체로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로 흡수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10년이 청년이 수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다면 수산업은 다시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이 직면한 문제들을 바로 좀 현실감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농수산대학을 같이 졸업했는데 농업 쪽 학과생들은 뭔가 이제 지원이 되면서 첫 발을 딛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 신용대출이 안 되면서 이제 농업이 후계자 이제 대출하는 문제가 바로 현장에서 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정부도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이제 그 배타성을 없애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청년들이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이나 어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전용 수면 임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생각보다 더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뒤에 하시는 분들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오늘 이 현장의 목소리 이상의 뭔가 이제 좀 울림이 있는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김영민 어촌계 전 어촌계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 앞서서 두 분께서 하시던 내용과 중복되는 건 싹 지우느라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읽고 이렇게 하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으로 이제 생각나는 것마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귀화한 지가 이제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귀화해갖고 어업인으로 이제 바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엄청 많이 있었고, 또 그리고 지금 맨 앞에 이제 앞서서 그 말씀을 발표하실 때 뭐 진입 장벽 어렵다 막 이런 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현재 정부 사업으로 인해서 전남 지역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엄청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촌 계장이었을 때도 이제 청년 오려고 하신 분들이 이제 정보를 얻고자 전화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어업을 시작하기에는 다소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당 지역에 이제 대한 정보가 없고, 또 지자체에서는 젊은 어업인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우리 이쪽 지역에 어느 지역에 뭐가 나오고 어떤 생산량이 있고, 이걸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지원자는 엄청 많은데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 인명수가 제한돼 있어서 이제 비록 하면은 거진 한 40명 정도, 지원자는 한 200명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근데 또 하나는 그 40명이 교육 이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각 자기 살고 싶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장님이나 어촌 계장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런 점이 있어갖고, 많으면 그 이수자 중에 한 3명 내지 5명이 이렇게 나는 이제 정착 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부분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도 생각해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 교육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저는 어촌 계장이나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 나서서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집을 해서 뭐 인센티브 뭐 이런 거 어촌계에 뭘 더 해주겠다 이런 거 하면은,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도 그렇고 청년들이 오기를 바래요. 근데 지역 지역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힘든데, 근데 이게 어촌 계장이 나서서 이런 교육을 하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것만 해줘도 좀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낮아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을 받고 내가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 이러면은 기본이 이제 배인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최소 배 짓고 뭐 하는데 적어도 1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허가랑 같이 붙어서 하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허가가 제일 비싼 건데, 이 허가가 실제로 어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어민들이 얘기하는 거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낚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낚싯배들이 이제 허가를 갖고 이제 낚시를 하는데, 이제 그 허가가 자망이든 연안복합이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이제 자망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사람이 구입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 신안도 보상권 문제 때문에 이제 연안복합이 이제 한 2,800이었던 연안복합이 4,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가격 안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배도 이제 판매할 때 가격이 없습니다. 배 가격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가격도 한번 이렇게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이거는 또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어촌 저희 전남 지역에 이제 하는 건데, 낚시가 아니고 낙지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낙지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지금 현재 낙지 잡는 어구가 불법입니다.
불법 어구로 지금 아예 낙지 어구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지 이게 저도 최근에 안 건데 이 낙지 준학 방법은 옛날에 한 40년 전부터 어르신들이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와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제 마을 어업에서 하시는 분들, 허가 어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또 싸웁니다. 그 낙지 여기 오지 말아라. 근데 그 복합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도 준학은 가능한데 이 어구 방식이 이제 불법으로 말하자면 불법인데 그 어구 방식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수부 그 수산 뭐 어구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옛날에 이제 이런 방식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하던 방식이 그런 거를 한번 수소문해 갖고 이렇게 다시 한번 조율해서 법령을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저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보다 조금 이제 청년 어민 분들이 체감하는 건 조금 더 심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갈등의 문제에서 청년의 목소리 내기도 좀 쉽지 않아 보였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진입 장벽의 어려움이나 이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이제 선박 허가 가격의 이제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또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경남도 그 한국수산업 경영중앙연합회 추천으로 이제 경남도 박노현 사무차장님 나오셨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희 나라는 뭐 삼면이 바다이신 거 다 아실 거고, 뭐 각 지역별, 뭐 업종별 해가지고 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뭐 그 부분에 따라서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저는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 정확하게 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키워드는 뭐 청년 어업인 이런 부분이 뭐 항상 대두가 되더라고요.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2022년 8월에 전국 최초로 그 청년 어업인 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저도 이제 초대 거제시 회장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됐고, 거기에 이제 회원의 분포도가 보면 다 지역의 이제 부모님 뭐 업을 이제 물려받고 가업 성계 이런 개념의 친구들이 한 80%, 뭐 나머지는 뭐 해녀, 거제 쪽은 또 해녀들이 뭐 유튜브나 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친구들 이제 뭐 그 진짜 귀하죠. 그런 분들은 뭐 이제 육지에서 생활하다가 뭐 바다가 좋다 이래가 해녀로 온 비율, 하여튼 한 20% 정도는 이제 그렇게 말 그대로 진짜 기여였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뭐 이리저리 아주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여튼 뭐 의욕적이고 젊다 보니까 서로 이제 소통도 되고 대화도 되고, 힘든 거 가서 이제 뭐 돈으로 아니고 가서 인력으로 지원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이어갖고 지금 뭐 한 4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뭐 소소하게 이래가지고 지금 뭐 제 1대 회장, 2대 회장, 도회장 해가지고 뭐 또 지금 현재 또 청년 뭐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진입 장벽 이야기 하시는데, 그 장벽은 진짜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 돈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뭐 인맥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업성계 쪽으로 뭐 그런 뭐 지원 특례법이 있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왜 뭐 부모님 하시는 걸 뭐 아들이 뭐 처음에는 뭐 도시 생활 하다가 뭐 다시 와서 뭐 굴양식장을 한다라든지 하면 뭐 아까 진입 장벽이 뭐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확률이 높은데 좀 더 지원을 해주다 보면 자연스레 어차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줄어들 나이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또 젊은 친구들끼리 하다 보면 서서히 그냥 뭐 처음부터 내가 뭐 바다에 태어나지 않아도
뭐 육지에 태어나도 뭐 친구가 그 있다, 뭐 사업을 한다, 굴 사업을 한다, 놀러 가자, 가서 경험도 해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뭐 갑자기 뭐 내일부터 니굴 사업을 해라, 뭐 10억 줄 테니까. 그리고 10억이 있는데 누가 와서 바다에서 일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배 사고 어장 사고 뭐 하면 한 10억은 듭니다 최소. 근데 나라는 아까 5억 준다 했죠. 5억 가지고도 부족하고, 아까 농업 같은 경우는 땅이 싸요. 제가 알기로 그 하우스 짓고 이러면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수산 쪽은 너무 비용이 비싸고, 그 농업 쪽은 이제 작은 비용에도 할 수 있고 물량 조절도 되고, 우리 기후 변화라든지 엄청난 또 악조건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가 그 가업 설계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어차피 우리 기업 지원 사업 있는 건 거의 뭐 처음에 1세대는 낚싯배 해가 저희 동네도 뭐 낚싯배 해가지고 뭐 경매 넘어가고 막 엄청납니다. 그런 거. 하여튼 낚시도 유행을 많이 타가지고 뭐 도시업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것 이제 실패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아까 기여인들이 줄어든다는 통계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가업 설계 쪽으로 좀 확률이 있는 것으로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뭐 지원도 해주고, 아까 뭐 교육도 필요하고 뭐 많습니다. 그건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가업 설계 농업인을 위주로 해서 좀 더 그쪽을 지원을 현실감 있게 뭐 확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뭐 또 청년들이 뭐 되지, 청년들이 또 그렇게 또 바다에 가서 또 그렇게 일 열심히 하려고도 안 할 겁니다. 하여튼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끈끈한 게 있어야 뭐 또 확률이 높을 것 같고, 하여튼 저 청년이 키워드라 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그냥 제가 오늘 뭐 준비는 못 해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저도 이제 업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을 씁니다. 이제 저는 어선업인의 정치망이다 보니까 외국인 종류가 한 5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E10 비자, E9, E7, 그리고 요즘 계절 근로자 나오고, 요새 불법 근로자도 뭐 외국인으로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너무 많은데 이걸 좀 통일을 해주시고, 아마 끝에 이야기했던데 불법을 좀 차단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와가지고 이 나인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가장 많거든요. 이제 보면 그 친구들이 왜 바다 일을 하려고 하냐면, 그 나라에서 베트남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아들이에요. 그 한국말 하고 하는 친구들은 그 공장이라든지 이쪽에 가서 제조업 쪽에 일을 하는데, 이 수산 쪽에 오는 애들은 제일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는 아들이 이제 배나 타고 농사나 짓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불법이 이루어지니까, 자꾸 불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만큼 올려주는 게 아니고, 불법 나가서 수당을 뭐 급하니까 네 20만 줄거 30만 줄게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 체계, 그 외국인 체계 중에서 아까 5가지 비율을 들었는데, 꼭 불법은 좀 어떻게든 좀 건절시킬 수 있으면 강력하게, 우리가 뭐 해외 나가면 어디 뭐 또 베트남 뭘 비교를 하겠습니다. 어디 공안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외국 애들은 보면 막 그냥 뭐 그 감당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더 많은 내용도 있고 하겠지만은, 하여튼 요 두 가지 부분만 좀 신경을 써서 좀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입장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해 보이고요. 여기에 가업 승계하는 쪽으로 좀 지원을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뭐 가장 중요한 인력의 한 부분이 사실 외국인 노동자 부분인데,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불법 노동자 관련은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충남 청년 수산연합회 이성현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현입니다. 저는 사실 그 주업이 그 조미김 제조 가공이기 때문에 업인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어민들이 한 것 같다 2차 가공을 하는 업종이고, 임시모녀로 제가 이제 양식을 조금 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들을 이제 몸소 알았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수산업계에 보통 뭐 고령화라던가 기후변화, 뭐 어획량 감소, 이거의 해결 방법은 뭐 아까도 제가 오기 전에 뭐 이렇게 앞에서 이제
뭐 PPT를 발표하면서 이제 해주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냥 반복록적인 거를 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제주 패널분께서 이제 그 낚시배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취미 중 하나가 낚시거든요. 근데 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거기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몰상식하게 담배를 뭐 흡연 구역 안에서 안 피우거나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담배꽁초 버리거나 정말로 그 환경을 어지럽히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민들도 이제 불만이겠죠.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뭐 잡은 것 갖다 또 판매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불만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어업인들을 제외한 어떤 뭐 낚싯배라든가 레저배들 이제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런 배들 그리고 그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환경 부담금 같이 그런 거를 좀 걷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아마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관광을 하시다 보면 어떤 바다나 이런 데 이제 환경 부담금적으로 뭐 일부 조그만 돈을 이제 걷는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말 생계를 위한 어업인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레저를 이용하거나 취미생활 이런 사람들한테는 환경 약간 부담금, 바다 사용료라고 그냥 가칭을 할게요. 그런 기금을 조금 이렇게 걷었으면 좋겠다. 이 걷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아마 그 해경에다 이제 그 출고 그걸 해서 이제 나가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받는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 기금이 모이게 되면은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바다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될 테고, 그런 기금으로 또 해서 또 그 치어들 이런 것들을 또 방류를 통해서 좀 어획량을 좀 늘리고, 그러면 아마 어민들과 뭐 어떤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 간의 그런 간극도 좀 줄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고령화 문제죠. 솔직히 이제 청년이 안 오려고 하죠.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이제 이렇게 반대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건, 지금 제가 뭐 정확하게 뭐 5천억 뭐 그런 지원금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본 결과 아까 5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3억으로 본 것 같은데, 뭐 3억이든 5억이든 저리로 이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저리로 3억이든 5억이든 앞에 계신 분들한테 주고, 뭐 정착 지원금을 해서 뭐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년간 기간이 1년간이더라고요. 그러면 오시겠습니까? 거기에 안 오죠. 왜? 메리트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정말로 청년들을 그 어촌 수산 쪽으로 이제 가게끔 하려면 정말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충남 수산 연합회로서 그 경남 그쪽 청년 수협회 그쪽 갔는데 가리비 양식장을 갔어요. 배 하나에 10억, 양식의 시설이 뭐 몇십억.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청년들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큰 양식 뭐 어선이든 양식장이든 시설 투자는 정부에서 좀 해주고, 거기에 들어올 청년들을 정말로 꼼꼼하게 선별을 해야 되겠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기간을 주어서 뭐 3년이든 일부 기간을 줘서 그 시설을 무상 임대로 해서 본인이 이제 교육도 하고 뭐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거쳐서 이제 선발된 그런 뭐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서 그에 대한 사업 소득을 얻고, 뭐 몇 년 뒤에 기간이 지나면 창업을 하는 뭐 그런 제도는 또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청년들이 솔직히 어떤 메리트를 있고 그 지역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생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귀여의 뭐 귀촌의 범위를 꼭 어장 뭐 양식 이런 게 아니라 바닷가 근처에 문화생활 커피라든가 문화생활 공간까지 좀 넓혀줬으면 그게 뭐 무한대로 확대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청년들이 사업을 하고 양식업을 하고 뭐 바다 일을 하면서 좀 정착할 계기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성현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바다 이용이 사실 이용자가 많아지고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상생의 과정에서 이
이런 그 낚싯배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이런 시설 지금 농업하고 수산하고 사실 농업을 못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농업 투자비하고 수산 투자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이제 괴리감이 현실적으로 느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설 투자를 하고 이제 어민들이 청년들이 들어가서 활용하는 부분들 이거 아마 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되고 사업이 크지 않다 보니까 체감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공간에 있어서의 문화 공간 이런 것들도 아마 해수부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아마 수산정책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회에서 오셨는데요. 어비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식구 개념에서 젊은 분들이 업계에 이렇게 계신 게 또 소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산회에서 근무하시는 조용호 과장님 모셨고요. 근무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것들 그리고 유통 관련 뭐 이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셔도 되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 포지션이 가장 애매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초청받기로는 청년 패널로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전문 분야인 인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엔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잘해주신 어민분들 말씀을 여러 개 듣다 보니,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너무 이제 어떤 현장의 고충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제 왼쪽에 계신 과장님께서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지연기관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 수산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국내 수산물 인증 심사원으로 한 5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년 동안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그 어민분들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 좀 말씀드리는 걸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충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 그게 가장 맞는 주제일 것 같아서 좀 제가 겪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제가 그래도 인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그 KMI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여러 나라에서 점점 수출에 대한 규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환경 그리고 어떤 노동이라든지 인권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규제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비단 수산물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닌데 그 아까 그 PPT에서도 보셨던 어떤 이제 조업 방식에 대한 규제인 뭐 MMP라든지 그리고 수출 이제 김 등 제품에 대한 뭐 할랄 취득 의무화라든지 그리고 작년 또 최고 화두 중에 하나였던 이제 천일염에 대한 이제 미국 수입 제한 조치 등 이제 그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도 비관세 장벽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 여러 제한 그 조치들에 대한 이슈들을 보면은 공통점은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판매된 완제품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 생산된 원료고 어디서 어획된 원물을 사용한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각 국에서 얘기하는 규제에 문제가 없는 원료들을 사용하게 맞느냐, 어업이 맞느냐, 양식업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점점 이제 우리 어민들에게까지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인증을 이제 취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 수산 업체에서는 이제 직접 수출업 그 최전선에 맞닿아 있는 가공 수출 업체와는 달리 이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많이 겪고 이제 인증 취득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던 거를 제가 좀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현장에서 우선 좀 가장 큰 문제는 오늘 공통적인 화두인 일단 고령화 문제가 있죠. 일단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촌계에서 인증 신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러 제가 나갔는데 이제 오늘 나오신 이제 젊은 이제 지금은 퇴임하신 어촌계장님처럼 이제 보통은 대 70대 이상의 이제 고령 개원분들이 많으시고 그 개 중에 그나마 젊은 축에 속하신 40, 50대
계신 분들께서 어촌계장을 맡아주셔서 그분께서 인증 취득을 위한 모든 서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맡아서 어촌계의 모든 그 내용들을 이제 헌신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젊은 인력 부족한데 이분도 현장 나가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 인증 취득 서류 준비하랴 뭐 어촌계원들 다 챙기랴 점점 더 부담은 가중되고 그에 따른 인력 인증 취득은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상황이라고 좀 체감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어떤 식품 위생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특히 이제 양식장에서는 우리 양식장을 운영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어떤 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 인근 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해외 인증들에서는 평가 내용에 상당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또 다른 공통된 화두죠.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 연안 이제 그 해양 생태계는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 우리 양식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이제 생태계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고령화로 인한 문제죠. 이제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냐? 외국에선 그 해외 인증에서는 그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이 이제 그 근로자의 어떤 이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양식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하는데 요구를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분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면은 이분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들, 이분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언어 장벽 없이 제공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이제 사장님들께서 그런 각각 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미얀마나 뭐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해 다 각기 맞는 그런 문서들을 준비하는 건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을 저도 조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어촌의 현실 이외에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수산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요 이제 평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사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물고기는 이제 그 사료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원료가 또 다른 물고기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구매한 이 사료가 또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이제 취득된 원료를 썼는지 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사료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어촌에서 이제 인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어민분들이 이제 그 우리 사료를 납품해 주는 이제 그 사료 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인증 받아야 되니까 너희도 이거 인증 규격에 맞는 사료를 준비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를 사료 회사 입장에서도 들어주기가 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들에 좀 많이 맞닥뜨려서 이제 그 우리가 생산하는 수산물이 해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어민분들이 많이 계셨음에도 그 문턱에서 많이 좌절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그 현장에 돌면서 느낀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저도 여기 옆에 계신 해양수산부를 도와서 이제 어민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이제 어민분들의 좀 어려운 점을 조금 조금이나마 보듬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당장 맡고 있는 사업이 수출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 주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는 없다는 부분이 너무 조금 저조차도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렇듯 먼저 풀어놓았던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민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 저도 잘 정리를 해서 저와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계신 저희 담당과 이제 그 해수부 이제 그 과장님, 사무관님, 주무관님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보다 현장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리고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용호 과장님, 그 인증 업무를 좀 오래 하셔서 사실 인증이 생태적, 환경적, 윤리적 측면, 인권의 문제 뭐 다 포함되는 거라서 굉장히 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제 수산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확한 시각을 갖고 접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수산해로 해서 이제 그 업무들을 해나가는 과정에 굉장한 뭐 도움을 주시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이신 황준성 과장 패널 차례인데요. 아마 처음에는 이제 부담 없이 오셨다가 토론의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고질적인 문제, 접근하기 힘든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 이제 황준성 과장님께 할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내에 끝내면 됩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 1분인데 이제 5시에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KMI가 항상 저한테 시키는 게 마지막에 이런 곤란한 것만 시킵니다. 저도 이렇게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인데 지적질할 기회를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로 정리를 해보면 그건 같습니다.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수용성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핵심인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도별로 일단 현장 정책 설명회를 하면서 주제를 정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갈 때는 가능한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 간부진들이 가서 그 주제를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토론을 해서 그 분야 개선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를 큰 주제 덩어리부터 해서 하나씩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정책을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겠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수산업이 지금 위기냐, 사실 이제 진단을 해보면 위기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책과장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 수산업이 위기인데 정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정부 재정도 압박이 너무 심해서 우리한테 무한대로 돈을 쏟아줄 수 있는 구조는 안 됩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복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입은 줄어들고 해서 적자 재정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여건 하에서 그럼 우리가 수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라는 걸 담은 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5년간 수산업 어촌 분야를 끌고 나가기 위한 대책을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KMI랑 해서 공동으로 마련을 했고 다음 주 정도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선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조 자체를 대규모 감척, 집중 감척을 하고 선대 구조를 개편해서 대용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어선이 지금 뭐 기본적으로 어선업을 복지형 어선으로 좀 바꾸고 연안어선, 근해어선, 연안어선 이런 거는 집중 감축해서 하여튼 척당 어획량을 좀 늘리고 좀 복지 공간이 마련되는 구조로 해서 좀 젊은 사람들도 와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자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요. 양식 쪽은 사실은 계속 저희도 양식 쪽에 투입되는 돈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저소득하고 고소득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상해 주는 돈이 1년에 나가는 돈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사실 동일한 지역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 돈을 양식 쪽 발전 쪽에 쓴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양식장 재배치 사업, 적지를 통해 이전 사업이라든가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지출되는 돈을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양식업 구조도 개편해 나갈 생각이고요.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청년 문제하고 어촌 문제입니다. 청년 문제는 농업과 수산업을 이제 뭐 앞에서 많이 비교하셨는데 농업과 수산업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른 게 농업은 사실은 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도 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와서 후계농이 돼가지고 돈을 받아도 대부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땅을 베이스로 하면 뭐 나중에 집가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대출 상환은 가능한데 우리 수산업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양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했다 망하고 나면 그게 다 고스란히 내 빚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 구조를 어떻게 끊을 건가를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농지은행은 사실은 굉장히 진도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은 정착 단계까지 넘어왔고 그 구조를 따서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게
육상은 청년 임대형 양식장을 작년에 200억짜리를 3개를 전국에 넣어놨고요. 거기서는 육상 양식 쪽에 저 충남 같은 경우 새우 양식을 내가 귀여를 해가지고 해보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몇 년간 내가 임대를 해서 경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을 교육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했던 사람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내가 이 사업 되겠다라고 하면 자금을 받아서 내가 시설을 짓고 이제 창업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육상의 3개소의 청년 임대형 양식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선은행하고 그다음에 양식장 임대형 양식장 임대 사업 요 3개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늘려서 초기에 우리 청년들이 내 돈이 들지 않고 그냥 임대해서 몇 년간은 사실상 해봐야 됩니다.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나가서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고 청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로 전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어촌 문제입니다. 어촌 문제 사실 어촌은 저희들이 우리만으로 해수부만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저희들이 특구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촌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 이제 새롭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게 거점의 어항 제도로 해가지고 거점의 어항 중심으로 이제 단순히 생산부터 가공하고 유통까지를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하면서 어항 내에서 어떤 레저라든가 주거 여건들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려고 지금 신규 사업은 넣어놨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산 정책을 하면서 수산업이 단순히 보조금만 먹는 산업이 아니라 사실은 현장의 어업인들한테도 효율성 있게 보조금이 집행되고 정부 자금이 내려가서 우리 현장도 잘 살고 국가 경제에도 조금 수산업이 기여하는 쪽으로 투트랙을 다 잡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어떻게 바꿔갈 보려고 지금 금년에부터는 그런 쪽의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아까 차관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수산업 구조 개편 작업에 현장에서 자기가 총괄주의를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최대한 오늘 나오신 우려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토론회 할 때 다시 한번 좀 초청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좀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기본 계획 발표가 아마 있을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많은 부분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놀랐던 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처 정책의 확산 네트워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분들 오셔서 얘기를 듣는 과정에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꽤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말단까지 안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KMI도 같이 한번 노력해가지고 이 정부 정책의 홍보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단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2번째는 우려했던 거 우려는 그냥 우려일 뿐이었다. 왜 우리가 청년과 여성 어업인들을 육성하고 같이 강화해야 되는지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굉장히 저는 증명이 됐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 높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 높은 토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KMI에서도 이런 청년 여성업인과 관련된 네트워크 조직화와 그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보니까 한 80분 정도 아직 계십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지막 토론회 자리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참석했던 그 토론자분들께 한 번 더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